매일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맴도는 백사. 그 기이한 몸짓의 며느리는 비로소 시댁이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합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집안의 업보와 서러운 사연. 과연 백사가 전하려던 피눈물 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들이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어느 고요한 산골 마을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넉넉함을 더해주는 마을이었으나 해가 지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오직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듯한 적막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검게 그을린 기와와 굵은 나무 기둥들이 이 집이 견뎌온 오랜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글을 읽는 선비들이 나왔다는 김진사 댁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나갈 때면 왠지 모를 경외감의 발소리를 죽이곤 했습니다. 이 오래된 기와집에는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며느리 연화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이면 연화는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그녀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우곤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난 지 벌써 해가 2번이나 바뀌었고 그 긴 기다림 속에서도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을 때면 손끝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남편이 금에 환영하여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 밥을 지었습니다. 연화가 짓는 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질 때면 안방에 기거하는 시어머니도 기침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는데 시어머니는 엄격하고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가세를 지켜온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깊은 주름으로 남아있었고 그 눈매에는 서리빨 같은 매서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면서도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나 가끔 시어머니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이유 없이 한숨을 내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오래된 집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고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에는 잎들이 다 떨어지고 붉은 홍시 몇 개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고 마당을 쓰는 연화의 빚을 소리에도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연화는 마당 구석구석을 쓸며 떨어지는 낙엽들을 모았는데 비자루 끝에 걸리는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지나간 시간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비지를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어 곧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점심상을 물리고 나면 연화는 햇볕이 잘 드는 대청마루에 앉아 겨울옷을 짓거나 해진 옷을 기우는 바느질을 하곤 했는데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단아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규칙적인 소리와 실이 당겨지는 소리만이 넓은 대청을 채웠고 가끔 처마 밑을 지나가는 참새들의 지저김이 정막을 달래주었습니다. 연화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옷들은 남편이 돌아오면 입을 두루마기이거나 시어머니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소못들이었는데 한 땀 한 땀마다 그녀의 간절한 기원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느질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시선이 대문 쪽으로 향하는 것은 혹시라도 반가운 기척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장독대에 올라가 간장과 된장이 담긴 항아리들을 윤이 나게 닦고 있었는데 유난히 크고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항아리는 시어머니가 절대로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뚜껑이 무겁게 닫혀 있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연화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그 항아리 앞을 서성이며 무언가 중얼거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두려움과 회한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항아리를 볼 때마다 기이한 냉기를 느꼈지만 며느리의 도리로서 감히 여쭈어 볼 수 없어 그저 모른 척하며 항아리 주변의 낙엽만 깨끗이 치울 뿐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마을의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메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댁은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어 그런 활기찬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어둠이 내릴수록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으며 불씨를 살렸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엉켜있던 상념들이 조금이나마 사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춤을 추듯 일렁이며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윗목에 앉아 묵주를 돌리거나 경전을 외우고 계셨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낮고 건조하여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언제나 조용하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와 음식 씹는 소리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국을 떠드셨고 시어머니는 밥을 반도 비우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맛이 없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연화는 남은 밥을 숭늉으로 만들어드리며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남편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위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벼루에 먹이 갈리며 나는 부드러운 소리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고 은은한 먹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글자를 적어 내려갈 때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서방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양의 바람은 이곳보다 더 매섭겠지요. 부디 옥체만강하시어 뜻하신 바를 이루고 돌아오시기를 매일 밤 정화수 떠놓고 빌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녀의 절절한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끔 들려왔고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려 연화는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특히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면 오래된 기둥과 석가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집 전체가 울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집이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잠꼬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분명 누군가를 부르는 애타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화는 물을 떼기 위해 우물가로 나갔다가 우물 속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고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우물 깊은 곳에 잠겨 있었는데 물결이 일 때마다 달 그림자가 일그러지며 묘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화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퍼올리면서 문득 이 우물이 이 집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이 우물물로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던 모습, 남편이 떠나던 날 이 우물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시자 정신이 번쩍 들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곤 했는데 그것은 이 집안에 흐르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는 김진사 댁이 예전에 큰 부자였으나 흉년이 들었을 때 인심을 잃어 가세가 기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그저 쉬쉬하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연화는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지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헛소문이라 생각하며 애써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어두운 그늘을 볼 때면 그 소문이 아주 없는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장을 담그는 날이 다가오자 연화는 밭에서 배추와 물을 뽑아 마당에 쌓아놓고 소금물에 절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에 손등이 트고 갈라졌지만 그녀는 겨울 동안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와서 일손을 거들며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시간만큼은 적막하던 집안에 활기가 돌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연화에게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해. 그 까다로운 시어머니 모시고 어찌 그리 잘 사나 하며 혀를 내둘렀지만 연화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십니다.
하고 감싸 안았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독에 김치를 가득 채우고 나니 어느새 마당에는 첫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리는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도 내려앉아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리 내린 마당을 뽀드득 소리를 내며 걸었는데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뒤뜰에 있는 사당으로 가서 조상님들께 절을 올리며 올겨울에도 가족 모두가 무탈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향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사당 안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화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대문 앞에 서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슬퍼 보였는데 연화가 다가가 말을 걸려고 하자 아이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창밖을 보니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그녀는 그저 개꿈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자루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보니 동네 꼬마 아이들 몇 명이 대문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화를 보자마자 저기 봐요 하며 손가락으로 대문 옆 풀숲을 가리켰습니다. 연화가 그곳을 쳐다보니 풀숲 사이로 무언가 하얀 물체가 스르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뱀의 꼬리 같았는데 워낙 순식간에 사라져서 잘못 본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뱀을 보았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연화는 아이들을 달래어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연화의 마음속에는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뱀은 예로부터 영물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떠올랐고 특히나 하얀 뱀은 더욱 그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릴까 고민했지만 가뜩이나 심약하신 분이 놀라실까봐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화는 집 주변을 더욱 꼼꼼히 살피며 혹시 모를 짐승의 침입에 대비하여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밤이 되면 대문의 빗장을 2번, 3번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잔뜩 흐리고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시어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대문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대문 아래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연화가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며칠 전 아이들이 말했던 것과 같은 하얀 물체가 켈리를 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뱀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뱀과는 달리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눈은 붉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사람을 보고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집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시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뱀을 향해 발을 구르며 저리 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뱀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마치 연화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저 조용히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의가 담겨있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뱀을 보며 아이고 결국 왔구나. 내 죄를 받으러 왔어. 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시어머니를 업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헛소리를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방 안에 시어머니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린 후 연화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대문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뱀 주변에 뿌리며 제발 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부탁입니다.
하고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뱀은 천천히 몸을 풀더니 스르르 소리를 내며 담장 밑 구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우셨고 밤새도록 누군가에게 비는 듯한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밥 한 술 주는 게 그리 아까워서. 시어머니의 헛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연화는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고 바람 소리에 섞여 취수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가 뱀이 기어다니는 소리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집안에 감춰진 비밀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환과 집 앞에 나타난 백사에 대해 여쭙고 조언을 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패쑥해진 얼굴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하얗게 변한 들길을 걸으며 연화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지키고 어머니를 살려내야 한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팽나무 아래 작은 초가집에 다다랐을 때 아침 햇살은 겨우 나뭇가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젖은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세상의 이치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꼬부랑 할머니가 홀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당은 아니었으나 오랜 세월을 살며 겪은 수많은 일들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큰일이 생길 때마다 이곳을 찾아와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고 안에서는 인기척 대신 마른 기침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만마루에 앉아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해 연화는 저도 모르게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가 입을 떼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집세, 집안에 객이 들었구나. 그것도 아주 오래 기다린 객이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할머니, 어찌 아셨습니까? 집 대문 앞에 하얀 뱀이 나타나 떠나지를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뱀을 보고 알아누우셨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고 울먹이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곰방대에 담배를 채워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연화에게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고 마당 구석에 쌓인 낙엽들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만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할머니는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새아가, 그 뱀은 산에서 길을 잃어 내려온 짐승이 아니다. 그놈은 배가 고파서 온 것이 아니라 이친 약속을 받으러 온 게야. 억지로 쫓으려 하지 마라. 억지로 내치려다가는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힐 수도 있다. 할머니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연화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친 약속이라니 도대체 시댁에 어떤 사연이 있기에 저런 영물이 나타나 괴로움을 주는 것인지 연화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 내 시어머니가 알고 있을 게다. 그 입을 열게 하려면 내 정성이 필요해. 뱀이 원하는 건 독리를 박는 게 아니라 맺힌 한을 푸는 것이니라. 하고 덧붙였습니다. 연화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분위기는 아침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연화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하거나 뒤돌아서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글쎄, 김진사 댁의 구렁이가 펠리를 틀었다지 뭐야? 집터가 세다더니 결국 사달이 났네. 그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보통 내기가 아니었잖아. 무슨 업보가 있는 게지. 바람결에 실려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연화의 귀를 찔렀습니다. 명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집안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흉흉한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현실이 연화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대문 밖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침에 사라졌던 하얀 뱀이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문 앞이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 있는 늙은 향나무 가지 위에 몸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뱀의 하얀 비늘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모습은 아름답다기보다는 기이하고 서늘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뱀은 연화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붉은 눈을 깜빡이며 마치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뱀을 향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퀴퀴한 양 냄새와 함께 덥고 탁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모로 누워 계셨는데 끙끙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조금 내렸지만 식은땀으로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마을 할머니를 뵙고 왔는데 뱀을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턴한 눈을 내놓으며 연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 그 뱀이 아직도 있느냐?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아이가 뱀이 되어온 게야.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뱀은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향나무에서 내려온 뱀은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기어갔고 솥뚜껑 위에 올라가 갤리를 틀기도 했습니다. 연화가 저녁을 짓기 위해 부엌에 들어갔다가 솥뚜껑 위에 있는 뱀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뱀은 연화가 밥을 짓는 동안 얌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밥이 끓으면서 나는 하얀 김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배고픈 아이가 밥 냄새를 맡으며 군침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 연화는 기이함 속에서도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배가 고파서 온 것일까? 아니, 밥이 아니라 마음이 고픈 것일까? 연화는 뱀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김진사댁 주변은 적막강산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들이 오가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기도 했지만 백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돈 이후로는 아무도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간혹 담장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는 아이들이나 혀를 차며 지나가는 노인들의 기척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고립된 섬에 갇힌 듯한 외로움을 느꼈지만 지금 의지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든든했을 테지만 멀리 타향에 있는 남편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 울음소리마저 잦아들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 작은 호롱불을 켜두고 마루에 앉아 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뱀이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놀라게 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마당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뒤주 쪽에서 스르르 스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낙엽 위를 기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나무 판자를 긁는 듯한 건조하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물체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뱀은 뒤주 주변을 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그 뒤주는 집안 대대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 흉년이 들어도 저 뒤주만큼은 비우지 않는다는 집안의 철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뱀은 뒤주의 굵은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려다 미끄러지기를 반복했고 그 모습이 마치 뒤주 안에 든 곡식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문득 시어머니가 헛소리로 중얼거리던 배고픈 아이, 밥 한 술이라는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뱀의 행동과 시어머니의 죄책감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젯밤에 김진사 댁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더라.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뱀이 사람 말을 했다던데? 그 집 조상 묘 자리가 잘못됐다더니 이제야 탈이 나는구먼.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해진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괴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마을 우물가에서는 부정한 집안 사람이 쓴 물을 같이 쓸 수 없다며 연화가 나타나면 물을 부던 바가지를 숨기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물만 길어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집안에 얽힌 매듭을 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데 이웃집에 사는 수다쟁이 팥죽 할멈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팥죽 할멈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세댁, 그 뱀 아직도 안 갔어? 내가 용한 무당을 아는데 소개시켜줄까? 굿이라도 한 판 크게 버려야지. 그러다 사람 잡겠어. 할멈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팥죽 할멈은 쟨 호의를 무시하네.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라고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연화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뱀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할머니의 경고대로 일을 그르칠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는 외부의 힘을 빌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시어머니와 이 집안이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연화는 뒤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곡식 냄새가 배어있는 뒤주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곡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주면서도 유독 이 뒤주 열쇠만큼은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절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 뒤주 안에 뱀이 원하는 무언가 혹은 과거의 비극이 봉인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다시 오르고 헛것이 보이는지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리가, 썩 꺼지라니까. 내 쌀이야. 내 쌀이라고. 시어머니의 외침은 처절했고 얼굴은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기괴한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접니다. 연화예요. 아무도 쌀을 뺏어가지 않아요. 연화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시어머니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탁탁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방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마루 끝에는 하얀 뱀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뱀의 눈은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뱀은 공격할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어서 나오라는 듯 문 쪽으로 다가왔다가 다시 뒤주 쪽으로 물러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머니도 잃고 집안도 망가질 것이다. 연화는 결단을 내린 듯 부엌으로 달려가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꽉 쥔 손을 펴고 손에 쥐고 계시던 열쇠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결에도 열쇠를 뺏기지 않으려 저항했지만 연화의 간절한 목소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 아이를, 저 손님을 편안히 보내드려야 어머니도 사십니다. 연화는 열쇠를 챙겨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루에 있던 뱀은 연화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뒤주 쪽으로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연화의 옷자락을 날렸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뱀을 따라 뒤주 앞에 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래된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무거운 나무 뚜껑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는 묵은 쌀 냄새와 함께 낡고 해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쌀가마니 사이에 끼어있는 작고 낡은 헝겊 꾸러미였습니다. 곡식만이 가득할 줄 알았던 뒤주 안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그 꾸러미를 꺼내들자 뱀은 뒤주 아래에서 몸을 크게 휘저으며 반응했습니다. 꾸러미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아이가 신을 법한다 해진 집신 한 짝과 색이 바랜 댕기 하나, 그리고 녹슨 엽전 한 뼘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유품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시어머니가 앓으면서 했던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배고픈 아이, 쌀 한 줌, 그리고 매몰찬 거절. 이 물건들은 그 아이가 남기고 간
혹은 그 아이에게 주지 못했던 죄책감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연화가 그 물건들을 들고 서 있자 뱀은 연화의 발치까지 다가와 그 물건들의 머리를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뱀의 비늘이 발등에 닿았지만 연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몸짓에서 사무친 그리움과 서러움이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배가 고파 찾아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간 그 아이로구나. 연화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뱀은 원한을 갚으러 온 악귀가 아니라 그때 받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 찾아온 슬픈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탄 눈을 한 시어머니는 마당에 서 있는 연화와 뱀, 그리고 연화의 손에 들린 헝겊꾸러미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결국 그것을 찾아냈구나. 내 죄를, 내 끔찍한 죄를 네가 다 보았구나.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거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숨겨진 비극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하늘에서는 회색빛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주저앉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하지 않고 대신 뱀과 시어머니 사이를 가로막지 않은 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스스로 마주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가오는 뱀을 보며 뒷걸음질 치지 않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은 점차 체념과 회한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 슬픈 만남이 부디 좋은 결말을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가올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점점 굵어져 마당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눈발 속에서도 김진사댁 앞마당은 숨 막히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연화가 찾아낸 낡은 헝겊꾸러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치 그 물건들이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양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히 슬픔을 넘어선 뼈에 사무친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얀 뱀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고 다만 붉은 눈을 반짝이며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감히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놓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있어 마치 오래된 고목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렸지.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절이었어. 내 남편이 겨우 5살 되던 해였단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기억은 30년 전 그 혹독했던 겨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어느 날 밤 대문을 두드리는 힘없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보니 먼 친척이라며 찾아온 어린 조카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천리길을 걸어 찾아온 아이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아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을 내밀며 숙모님, 밥 한 술만 주십시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하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시어머니는 곳간에 남은 쌀이 얼마 되지 않아 만약 이 아이를 거두면 내 자식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본능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비정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피하며 우리도 먹을 것이 없다. 다른 곳을 알아보거라. 하고 매몰차게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한동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눈보라 소리에 묻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 눈이 녹은 흔적과 함께 아이가 소중히 품고 왔을 이 헝겊꾸러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아이가 밥값이라도 하려고 가져온 엽전 한 병과 다 떨어진 집신 한 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죄책감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뒤주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후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 아이는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갯마루에서 동사한 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죽는 줄은 몰랐던 게지. 그 업보가, 그 천벌이 이제야 나를 찾아온 게야.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며느리에게 엄격하게 굴었던 것도 사실은 그날의 죄를 씻고자 하는 몸부림이었고, 혹여나 그 업보가 아들에게 미칠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뱀은 시어머니의 고백을 듣는 동안 머리를 천천히 끄덕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야 그 말을 듣는구나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짓누르던 답답함은 조금씩 거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극한 상황이 만들어낸 비극이었기에 시어머니를 마냥 원망할 수도, 그렇다고 그 죄를 덮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하얀 뱀, 즉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영혼을 위로하지 않으면 이 집안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단호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털어놓으셨으니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저 아이가 원했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드려야지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자 타닥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싸늘했던 부엌에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뒤주에서 꺼내온 쌀,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고 숨겨두었던 그 뱁쌀을 바가지 가득 퍼담았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처럼 빛났지만 연화에게는 그 쌀이 죽은 아이의 눈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기 위해 물동이에 물을 부었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 조르륵 조르륵 하는 물소리가 부엌 밖으로 흘러나와 마당의 정막을 깼습니다. 연화는 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정성껏 씻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을 짓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묵은 죄를 씻어내고 죽은 아이의 원한을 달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가, 많이 배고팠지? 많이 추웠지? 이 밥 먹고 노여움을 푸거라. 따뜻한 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마음이 쌀 아래 스며들었습니다. 가마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조절하는 연화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밥이 끓기 시작하자 하얀 김이 솥뚜껑 틈으로 새어나왔고 구수하고 달큰한 밥 냄새가 부엌을 넘어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굶주린 이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간절한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있던 시어머니도, 갤리를 틀고 있던 뱀도 그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며 반응했습니다. 밥 냄새는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까지 퍼져나갔고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밥 짓는 냄새가 나자 숙연해졌습니다. 구슬하는 게 아니라 밥을 짓는구먼. 그래, 배고픈 귀신에게는 밥이 약이지. 새댁이 참으로 지혜롭네. 저런 마음씨가 집안을 살리는 거야. 사람들은 연화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더 이상 흉을 보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마음속으로 김진사 댁의 평안을 빌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불길한 기운이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따뜻한 연민과 이해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밥이 뜸드는 시간, 연화는 부엌 찬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귀한 땡그릇을 꺼내 닦았습니다. 그리고 정갈한 소반 위에 그릇과 수저를 올리고 맑은 물 한 사발을 함께 떠놓았습니다. 반찬은 필요 없었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름진 고기나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뜸이 다 들자 연화는 솥뚜껑을 열었고 뽀얀 김과 함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주걱으로 밥을 퍼서 그릇 위로 수북하게 아주 높게 고봉밥을 담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든 연화가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연화가 들고 있는 밥상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뱀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고
뱀은 연화가 다가오자 고개를 높이 쳐들고 밥상을 응시했습니다. 뱀의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뱀 앞 낡은 집신과 엽전이 놓인 바로 그 자리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너무 어리석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이 따뜻한 밥 한 술 드시고 맺힌 한을 풀어주세요. 연화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눈발이 잦아들더니 뱀이 천천히 밥상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뱀은 밥그릇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밥에서 나는 김을 온몸으로 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뱀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의 온기를 영혼으로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내쳤던 아이가 뱀의 형상을 하고 돌아와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있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일 년이다. 시어머니는 뱀을 향해 손을 뻗으며 다시 한번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공포가 아닌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뱀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밥그릇에 머리를 가까이 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신비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밥상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속에 뱀의 형상이 희미해지며 마치 어린아이의 환영이 밥을 허겁지겁 먹는 듯한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 죄지은 자와 억울한 자가 만나는 화해의 장이었습니다. 뒤주 속에 갇혀있던 탐욕과 이기심이 쌀밥 한 그릇으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뱀의 붉은 눈에서 흐르던 기이한 광채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대신 그윽하고 평온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김진사댁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먼 친척 어른이었습니다. 자네,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는구먼.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야. 그는 시어머니에게 쓴소리이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른은 연화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자네가 이 집안을 살렸네. 자네의 정성이 하늘에 닿고 땅을 울렸어.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밥그릇에 김이 잦아들고 밥이 식어갈 무렵 뱀은 밥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에게 다가와 발치에 머리를 한번 툭 대고는 시어머니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뱀은 시어머니의 발등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시어머니는 그 감촉이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뱀은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듯 대문 쪽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뱀이 가는 길을 막지 않고 뱀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배웅했습니다. 뱀이 대문턱을 넘을 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남겨진 뱀의 자국은 길게 이어져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녕히 가세요. 부디 다음 생에는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사랑받는 아이로 태어나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뱀이 사라지자 마당에 감돌던 무거운 공기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탈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지만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방 아랫목은 따뜻했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잠은 지난 30년간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악몽이 없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나와 밥상을 정리했습니다. 식어버린 밥이었지만 그 밥은 이 집안의 가장 큰 빚을 갚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깨끗한 종이에 싸서 뒤주 앞당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놓고 간 낡은 집신과 엽전도 함께 묻어주며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하고 위로해야 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연화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긴 겨울의 한가운데서 김진사 댁에는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아갔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김진사 댁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이 어떻게 집안의 묵은 업보를 씻어냈는지, 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연화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쓱싹쓱싹 빗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백사가 하얀 눈길을 따라 산으로 돌아간 뒤 김진사 댁에는 기이할 정도로 깊고 평온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집안을 휘감았던 서늘한 냉기와 짓누르는 듯한 공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겨울 햇살만이 마당 깊숙이 파고들어 언 땅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텅 빈 마당에 서서 뱀이 사라진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 숨소리가 더 이상 거칠지 않고 아기처럼 색색거리며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미간에 깊게 패여있던 고통스러운 주름도 펴져 있어 연화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칠 만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셨습니다. 기력을 많이 소진하여 목소리는 아직 가늘고 떨렸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도끼 어린 매서움이 사라지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맡에 앉아 간호하던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거친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꿈을 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아이가 다녀간 것이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연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갔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어머니의 사과를 받고 편안히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연화에게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덕분인지 걸음걸이에는 전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안방 장롱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서랍을 열어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생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며느리에게조차 내어주지 않았던 곡간 열쇠와 뒤주 열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열쇠들을 연화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맡거라. 나는 이 열쇠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곡식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임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연화는 그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안 살림을 맡는다는 의미를 넘어 시어머니가 지난 수십 년간 짊어지고 있던 업보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집안을 잘 건사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햇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당장 떡을 쳐라. 그리고 팥죽도 한 솥 가득 쑤어라. 그동안 우리 집 담장이 너무 높았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함께 나누고 그 아이의 넋을 기리는 잔치를 열어야겠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즉시 일꾼들을 부르고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떡 맺히는 소리가 쿵쿵하고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며 하나둘씩 김진사 댁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초상집 갔던 집에서 떡 치는 소리가 나네? 그 뱀 소동이 끝난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연화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얼굴로 나와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갓 지은 시루떡과 팥죽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몸 좀 녹이고 가세요.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구수한 팥죽 냄새와 연화의 진심 어린 권유에 이끌려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 있어 음산하기까지 했던 김진사 댁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멍석이 깔리고 소반이 놓이자 따끈한 팥죽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이 날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몸이 불편하여 안방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었지만 찾아온 이웃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옹졸했습니다. 이 늙은이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많이들 드시게. 시어머니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팥죽 할멈은 팥죽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로세. 그 깐깐하던 양반이 어찌 일이 변했을꼬. 며느리 잘 얻어서 집안이 환해졌어. 할멈의 너스레에 좌중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김진사댁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반감을 털어내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연화는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폈고 아이들에게는 떡을 손에 쥐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어둠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의 촌장 어른이 시어머니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일로 댁의 가훈이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무엇보다 곳간문을 열어 인심을 베푸시니 떠나간 복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우리 며느리 덕분입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갈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연화를 칭송했고 연화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댁은 완전히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곳간 열쇠에 집착하지 않았고 끼니 때가 되면 대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과객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불러 밥을 먹였습니다. 밥 인심이 후에야 집안이 산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새로운 말버릇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음식을 넉넉히 장만했고 뒤주는 비워지는 날이 없이 항상 햅쌀로 채워졌다가 다시 비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곳간이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답례로 다시 채워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찬빗으로 곱게 빗어 넘기며 연화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몸은 좀 어떠신지요?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시어머니는 거울 속에 비친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잘 잔다. 예전에는 눈만 감으면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꿈도 꾸지 않고 푹 잔단다. 몸도 날아갈 듯이 가볍구나. 시어머니의 안색은 혈색이 돌아 불그레했고 눈가의 그늘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이 오면 고립될까봐 걱정부터 앞섰겠지만 이제는 눈이 와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제 집 마당을 쓸기도 전에 김진사댁 앞길을 먼저 쓸어주었고 이웃 안악들은 김치나 밑반찬을 들고 수시로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사랑채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 혹시라도 눈길에 발이 묶인 나그네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김진사댁 사랑채 굴뚝에서는 밤낮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마을 전체를 훈훈하게 데우는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가 장독대에서 동치미를 꺼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한 선비가 눈길을 헤치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남편이 돌아올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혹시라도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비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연화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 그리고 멀리서도 느껴지는 다정한 눈빛. 그것은 꿈에서도 그리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들고 있던 동치미 그릇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십니까? 연화의 외침에 선비는 갓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내가 돌아왔소. 남편은 과거 시험을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귀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독으로 까칠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고 남편은 그런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소. 내 없는 동안 집안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남편의 귀향 소식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도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왔구나. 시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소자가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홍패를 받아왔습니다. 급제 소식까지 더해지자 집안은 그야말로 경사가 겹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다 조상님의 은덕이고 우리 며느리의 정성 덕분이다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댁 사랑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며칠 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냈고 남편은 이웃들에게 술을 따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남편은 연화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소. 집에 백사가 들었다 나갔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요? 연화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이끌어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하얀 뱀의 출현, 시어머니의 병환, 뒤주 속의 헝겊구러미, 그리고 눈물 어린 화해와 밥 한 그릇의 의식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진지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겪었을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낸 아내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우리 집안을 살렸소. 만약 당신이 뱀을 내치거나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면 어머니는 영영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이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뱀을 감동시키고 어머니를 구원했구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채의 불은 꺼졌지만 안방과 건넌방의 불빛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연화와 남편은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포근한 소미불 같았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소리조차 정겹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가져온 과거, 급제 교지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시련과 고통을 마주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베풀었기에 찾아온 선물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집안의 곳간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며 배고프고 힘든 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향나무도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가 경쾌하게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때 뒤주 근처에서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모이를 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빗질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참새가 쪼고 있는 것은 어제 잔치를 하고 흘린 쌀알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가서 쌀 한 줌을 더 들고 나와 마당 구석에 뿌려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여기는 배고픈 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집이니라. 집안의 공기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마을 서당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를 했고 시어머니는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았지만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을 적선가, 지센자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김진사댁이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 입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문 기둥에는 입춘대길 건양다경 촌다찌, 젠영 도챙이라는 글귀가 큼지막하게 붙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댁에는 이미 봄이 와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가 있는 그곳이 바로 봄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장독대를 닦으며 다가올 봄에는 마당 가득 꽃을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꽃들은 분명 그 어느 해보다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산골 마을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김진사댁 기와지붕 위에 쌓여있던 두꺼운 눈도 눈물처럼 녹아 처마 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졸졸졸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연두색 새싹들이 딱딱한 땅을 비집고 올라와 생명의 기운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안가득 들어차는 맑은 봄 기운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감싸고 있던 무겁고 습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향긋한 흙내음과 풀내음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늙은 향나무도 기지개를 켜듯 푸른 잎을 틔우며 지난 겨울의 시련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의 대문은 해가 뜨면 활짝 열리고 해가 져야 비로소 닫히는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굳게 닫혀 있어 지나가는 바람조차 쉬어가기 어려웠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동네 아이들이 제 집 드나들듯 들어와 마당에서 뛰어놀고 나물 캐러 가던 안악들이 잠시 들러 목을 축이고 가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가마솥에 항상 숭늉을 넉넉히 끓여두고 찾아오는 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대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자 집안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사람 사는 훈훈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었던 마음의 벽을 허문 결과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랐던 얼굴에는 보기 좋게 살이 올랐고 무엇보다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선해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볕이 좋은 날이면 갯마루에 앉아 연화가 수놓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며느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소일하셨습니다. 가끔 뒤주 쪽을 바라보실 때면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하셨지만 이제 그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대신 깊은 참회와 감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이 늙은이가 복이 많아 며느리 덕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며 연화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남편은 과거의 급제한 인재답게 마을의 대소사를 현명하게 처리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가 출세하는 길 대신 고향에 머물며 후학을 양성하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연화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마다 연화는 벼슬이 높아지는 것보다 덕을 높이는 것이 집안을 위하는 길입니다라며 겸손하면서도 지혜로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부부의 금슬은 날로 깊어져 밤이면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시를 짓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장날, 연화는 남편과 함께 읍내 장터에 나갔습니다. 겨우내 묵은 나물만 먹던 식구들을 위해 싱싱한 봄동과 조기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연화를 알아보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진사댁 마님 나오셨습니까? 이번에 댁에서 나눠주신 씨앗 덕분에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상인들은 덤이라며 이것저것 더 얹어주려 했고 연화는 극구사양하며 제값을 치르느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연화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그때 그 하얀 뱀이 무섭지는 않았소? 나는 이야기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하던데 당신은 어찌 그리 담대할 수 있었소? 연화는 잠시 걷던 걸음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뱀의 눈을 보니 무서움보다는 슬픔이 먼저 보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나 좀 봐주세요. 나 너무 외로워요. 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산 사람이나 죽은 영혼이나 진심으로 알아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원하는 풀리는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깊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어느 날 오후, 낯선 스님 한 분이 탁발을 하러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쌀을 한 바가지 가득 퍼서 스님의 바랑에 넣어드렸습니다. 스님은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합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터에 서려있던 검은 기운이 다 사라지고 대신 상서로운 자광,紫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댁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의 기운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 자손들은 대대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스님의 축복에 연화는 깊이 감사드리며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을 향해 마음속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김진사댁 굴뚝에서는 어김없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달래를 넣어 향긋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갓 캐온 쑥으로
쑥버무리를 쪄냈습니다. 부엌 가득 퍼지는 봄 내음은 식구들의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채에서 글을 읽던 남편도,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던 시어머니도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대청마루로 모였습니다. 연화가 차려낸 저녁상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정갈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시어머니가 옛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집 곳간 채우는 재미로 살았지. 쌀가마니가 쌓일수록 내 마음도 든든해지는 줄 알았어. 헌데 그게 아니더구나. 곳간은 비울수록 마음이 채워진다는 걸 다 늙어서야 깨달았어. 시어머니의 회한 어린 말씀에 남편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는 이렇게 현명한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일은 잊으시고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 끝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마당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마치 하얀 뱀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문득 뒤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뱀이 사라진 그 뒤주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준 고마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뒤주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배고픔 없이 편안하시길 빕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댕그랑 댕그랑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잠자리를 봐주고 시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연화는 작은 호롱불 아래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났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단정했고 종이 위에 스며드는 먹물처럼 그녀의 다짐도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진사택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집안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는 중년의 부인이 되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위엄을 갖추게 되었고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시어머니가 가장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착한 며느리와 하얀 뱀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너희들도 커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시어머니는 천수를 누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연화야,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고 이 집안을 살렸다. 나는 이제 그 아이를 만나러 간다. 가서 맛있는 밥 한 끼 지어주고 용서를 빌련다. 너는 이승에서 부디 행복하게 살거라. 시어머니의 얼굴은 잠든 듯 평온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댁이 그동안 쌓아온 덕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화는 변함없이 집안을 잘 건사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구휼미를 풀었고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약을 구해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생불산 부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연화의 남편 또한 조정의 부름을 마다하고 향촌에 남아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부부의 선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님으로부터 정려, 표찬을 받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더욱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김진사댁 대문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지만 그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연화는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린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향나무는 더욱 굵고 튼튼해져서 그 가지가 담장 밖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연화는 향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가는 것을 들으며 연화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때 그 뱀이 다녀간 덕분이야. 그 아이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갔어. 연화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질녘,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마을을 감쌀 때면 김진사택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곡식을 익히는 냄새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냄새였습니다. 연화는 오늘도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그리고 이 집을 찾는 모든 이들이 배고픔과 서러움 없이 따뜻한 위로를 얻고 가기를 말입니다.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저녁, 마을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평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옛 이야기 한 자락이 바람결에 흩어집니다. 굶주린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품어 안은 며느리의 지혜, 그리고 뒤늦게나마 참회하며 곧간 문을 연 시어머니의 용기.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추운 겨울밤을 녹이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가슴에 품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다. 김진사댁 대문 앞을 비추는 달빛은 오늘도 변함없이 은은하고 자애롭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깊고 단잠 주무십시오.